2025년 80명이 넘는 한국인이 한 나라에서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발 실종 사건. 처음엔 단순 미귀국으로 치부됐지만 한 대학생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취업을 미끼로 유인된 이들은 콤파운드라 불리는 시설에 갇혀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탈출 시도는 폭력으로 억눌렸습니다. 그곳에선 중국계 자본과 현지 정치권이 결탁한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국경 분쟁으로 혼란스러운 캄보디아에서 한 저널리스트가 진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마주한 건 국가와 범죄의 경계가 무너진 어둠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재현입니다. 지난 10년간 동남아시아 조직범죄를 취재해온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죠. 미얀마의 마약 카르텔부터 태국의 인신매매 조직까지 이 지역의 어둠을 기록해왔습니다. 2025년 2월 초 서울은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어요. 저는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익명의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정부 관계자라고만 밝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테이블에 놓인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님, 이 이야기는 절대 밖으로 나가선 안 됩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그의 첫 마디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를 꺼냈지만 그는 손을 저었습니다. 녹음도 안 돼요. 메모만 하세요. 제보자가 건넨 USB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2024년 하반기부터 캄보디아에서 80명 이상의 한국인이 실종됐다는 비공개 통계였습니다. 엑셀 파일로 정리된 명단엔 이름, 나이, 실종 시기, 마지막 연락 장소가 기록돼 있었죠.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취업이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현지로 건너간 사람들이었죠. SNS 광고, 지인 소개, 인터넷 구인 공고. 경로는 다양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연락 투절. 이 숫자는 공식 집계된 것만이에요. 실제로는 더 많을 겁니다. 신고하지 않은 가족들도 있으니까요. 제보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건 단순 범죄가 아니에요. 국가 단위로 조직된 산업입니다. 캄보디아 정부 일부가 연루돼 있다는 정황도 있어요. 저는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국가 단위 산업이라니. 정부가 연루됐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제보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계 자본이 캄보디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합법적인 건설, IT 사업으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스캠 산업의 인프라죠. 그리고 현지 정치인, 경찰, 민간 경비업체가 그 시스템을 보호하고 있어요. 왜 정부는 움직이지 않나요? 증거가 부족해요. 그리고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죠. 캄보디아는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상황이 바뀔 겁니다. 언론이 움직여야 해요. 며칠 후 제보자의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한 대학생의 사망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24세 남성 김모 씨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강제 노동 중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마지막 메시지를 공개했죠. 엄마 도와줘.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여권을 빼앗겼어. 제발. 그 메시지는 사망 3일 전에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가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대응은 느렸어요. 외교부에 연락했지만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죠. 그리고 3일 후 사망 통보를 받았습니다. 뉴스는 사회를 뒤흔들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엔 하루 만에 10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캄보디아 실종자 전원 구조하라.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죠. 저는 10년 전 미얀마에서 인신매매 조직을 취재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당시에도 비슷한 구조가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유인해 강제 노동을 시키는 시스템. 하지만 규모는 이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죠. 이번엔 달랐습니다. 80명 이상. 한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시에 사라진다는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고. 제보자의 USB,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 언론 보도. 이 모든 조각을 맞추려면 현장에 가야 했어요. 2월 15일 저는 인천공항에서 프놈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선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제 역할이었죠. 비행시간은 5시간. 그동안 저는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실종자 명단, 캄보디아 스캠 산업 관련 국제보도, 현지 인권단체 보고서. 읽으면 읽을수록 이 문제의 심각성이 느껴졌어요. 프놈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공항 곳곳에 군인들이 배치돼 있었고 검문이 평소보다 삼엄했어요. 입국 심사관은 제 여권을 오래 들여다봤고 방문 목적을 여러 번 물었죠. 관광이에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취재 목적이라고 밝히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었거든요.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프놈펜 시내 호텔 이름을 말했고 차는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낯선 도시가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관광지 광고판, 건설 중인 고층 빌딩, 오토바이로 가득한 도로. 하지만 뉴스 전광판엔 심상치 않은 소식이 흐르고 있었어요. 태국 캄보디아 국경 긴장 고조 양국 군대 대치 상태. 국경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국경 상황이 심각한가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이에요. 전쟁 나면 어떡하나? 장사도 안 되고.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열어 현지 뉴스를 확인했어요. 국경 분쟁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양국 군대가 중화기를 동원해 대치 중이고 일부 지역에선 소규모 교전도 있었다고 했죠. 저는 제보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정부가 지금 국경 문제로 정신없어요. 분쟁이 스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단속이 느슨해질까요? 아니면 더 강화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첫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탈출에 성공한 생존자를 만나기로 한 거예요. 약속 장소는 프놈펜 외곽의 허름한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프놈펜 외곽의 좁은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3층 건물이었고 1층엔 작은 식당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저는 2층으로 올라가 미리 예약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27세 남성이 나타났어요. 그는 마른 체구에 짙은 다크서클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의 팔뚝엔 멍 자국이 여러 개 남아 있었고 손목엔 붉은 자국이 있었죠. 묶여있던 흔적이었습니다. 박 기자님이시죠? 들어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니 창문엔 커튼이 단단히 쳐져 있었어요. 그는 제 질문에 답하기 전 먼저 물었습니다. 혹시 아무도 안 따라온 거 맞죠? 확실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혼자 왔어요. 택시도 여기서 500m 떨어진 곳에서 내렸고요. 그제야 그가 조금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저는 한 달 전에 탈출했어요.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살아나왔다는 게. 그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11월 그는 인터넷 구인 공고를 보고 캄보디아 여행을 결정했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IT 콜센터 상담원 모집. 월급 300만 원, 숙식 제공, 비자 지원. 당시 그는 실업 상태였고 빚도 있었죠.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프놈펜 공항에 도착하자 회사 관계자라는 사람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중국어를 쓰는 남성 2명이었죠. 그들은 친절했고 차로 시아누크빌까지 4시간을 이동했습니다. 처음엔 이상한 줄 몰랐어요. 회사가 해변 도시에 있다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도착한 건물은 예상과 달랐어요. 외관은 깔끔했지만 1층 출입구엔 경비원이 서 있었고 창문엔 철창이 있었습니다. 보안이 철저한가 보다 하고 생각했대요. 2층으로 올라가자 방 하나에 10명이 함께 있었어요. 2층 침대가 5개 놓여 있었고 화장실은 공용이었죠. 그는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여권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비자 처리 때문이라고 했죠. 저는 믿고 줬어요. 그게 실수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IT 상담가는 관계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투자 사기 스크립트를 외우게 했고 타깃 명단을 나눠줬죠. 한국, 일본, 대만의 중년층 명단이었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고객 유치 전화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스크립트를 보니 완전히 사기였어요. 가짜 투자 플랫폼으로 유인하는 내용이었죠. 그는 거부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이건 범죄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경비원 2명이 들어왔고 그를 끌고 지하로 갔습니다. 지하엔 감금실이 있었어요. 2m 정도의 좁은 공간이었죠. 창문도 없고 불빛도 희미했어요.
거기서 3일을 보냈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번, 빵 한 조각이었어요. 3일 후 다시 2층으로 올라왔을 때 그는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배고픔과 두려움에 굴복한 거예요. 그 후론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전화를 돌렸죠. 성과가 안 나오면 밥을 주지 않았어요. 한 번은 하루 종일 굶기도 했어요. 같은 방 사람들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한국인 3명, 중국인 5명, 베트남인 2명. 나이는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였어요. 모두 취업 사기로 유인된 사람들이었죠. 한 중국인 친구가 탈출을 시도했어요. 화장실 창문으로 빠져나가려 했는데 경비원들이 바로 잡았죠. 그 후론 못 봤어요. 누군가 그가 지하 감금실에 갇혔다고 했어요. 그는 3개월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매일 수백 통의 전화를 돌리며 낯선 사람들을 속였죠. 죄책감이 들었지만 선택권이 없었어요. 탈출 기회는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경비원들이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평소 각 층마다 2명씩 있던 경비원이 그날은 1명씩밖에 없었죠. 나중에 들으니 국경 분쟁 때문에 일부 경비원들이 차출됐다고 하더라고요. 태국과 긴장이 고조되니까 현지 경비업체가 국경 쪽으로 인력을 보낸 거죠. 그날 밤 2시 그는 다른 2명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폭도 CCTV 사각지대를 파악해뒀고 1층 비상구가 잠기지 않는다는 정보도 얻었어요. 경비원이 화장실 간 틈을 타서 3명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았죠. 1층 비상구를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정말 꿈인 줄 알았어요. 그들은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멀리 떠나야 했어요. 새벽까지 걸어서 시내까지 도착했고 한 24시간 편의점에 숨었죠. 다음날 그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그를 만나러 왔고 임시 여행 증명서를 발급해줬어요. 하지만 즉시 귀국할 순 없었습니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죠. 지금은 프놈펜에서 대기 중이에요. 언제 한국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찾을까봐 매일 무서워요. 그는 제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던 거예요. 거기엔 아직도 수백 명이 갇혀 있어요. 제발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아무도 모르면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아요. 인터뷰를 마치고 게스트하우스를 나왔을 때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프놈펜 거리를 걸었습니다. 화려한 관광지, 웃는 사람들, 평온해 보이는 일상. 하지만 그 이면엔 누군가의 비명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다음 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지 인권활동가를 만나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야 했죠. 콤파운드의 운영 구조, 배후 세력, 정부와의 연결고리, 퍼즐의 조각들을 모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프놈펜 중심가의 한 NGO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현지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였어요. 사무실은 5층 건물 3층에 있었고 간판도 눈에 띄지 않게 작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40대 중반의 캄보디아 남성이 문을 열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 기자님이시죠? 이메일 받았어요. 들어오세요. 사무실 안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책상 3개와 파일 캐비닛 그리고 벽면 가득 붙어있는 지도와 자료들. 캄보디아 지도엔 빨간 점들이 여러 개 표시돼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파악한 콤파운드 위치입니다. 활동가가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시아누크빌, 포이펫, 바탄방, 프놈펜. 전국 곳곳에 시설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중 시아누크빌이 가장 많았죠. 약 30개 정도 됐어요. 2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어요. 당시엔 5개 정도였죠. 하지만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계 투자가 급증하면서요. 그는 제게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피해자 진술서, 탈출 생존자 인터뷰, 콤파운드 내부 사진, 조직 관계도가 들어있었어요. 관계도를 펼쳐보니 구조가 복잡했습니다. 최상단엔 중국계 투자자들이 있었고 그 아래로 여러 층위가 연결돼 있었죠. 현지 부동산 회사, IT 기업, 인력 브로커, 민간 경비업체 그리고 정부 관료들의 이름도 몇몇 보였어요. 이건 어떻게 확보한 거예요? 2년간 조사한 결과예요. 탈출자 증언, 내부 고발, 공개 문서 분석. 다 합쳐서 만든 거죠. 물론 100%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큰 틀은 맞습니다. 활동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에요. 비즈니스 모델이죠. 투자자들이 건물을 짓고 합법적인 회사로 등록해요. IT 콜센터, 고객 서비스 센터 이런 식으로요.
그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환영하죠. 실제로 뭘 하는데요? 스캠이죠. 온라인 도박 사기,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암호화폐 사기. 온갖 종류예요. 피해자들은 강제로 그 일을 하게 돼요. 성과가 안 나오면 폭행당하거나 감금당하죠. 그는 한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콤파운드 내부 모습이었습니다. 좁은 방에 컴퓨터가 빼곡히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헤드셋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감옥 같았습니다. 이 사진은 탈출자가 몰래 찍어온 거예요. 한 방에 10명이 일해요. 12시간 교대 근무죠.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고 점심시간은 30분이에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2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정부는 정말 모르는 건가요? 활동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모를 리가 없죠. 시아누크 빌에만 콤파운드가 30개예요. 건물 외벽에 철창이 달려있고 경비원이 24시간 지키고 있어요. 경찰이 모르겠어요? 안 보이나요? 그럼 왜 단속을 안 하죠? 돈이에요. 투자자들은 관료들에게 뇌물을 줘요. 경찰에게도 주고요. 그리고 일부 고위 관료들은 이 산업에서 직접 수익을 얻어요. 부동산 임대료, 사업 지분. 이런 식으로요. 그는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어느 고위 공무원과 중국계 기업인 사이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었어요. 이 사람은 월급이 2,000달러예요. 하지만 시아누크 빌에 50만 달러짜리 빌라를 소유하고 있죠.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이 안 돼요. 저는 파일을 넘기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수익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한 콤파운드가 월 30억 원 정도 벌어요.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200명이 하루 10시간씩 전화를 돌리면 그중 몇 건만 성공해도 엄청난 돈이 되죠. 투자 사기는 한 건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에요. 전체 산업 규모는요? 정확히 모르죠. 하지만 연간 수천억 원은 될 거예요. 캄보디아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죠. 활동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태국과 국경 분쟁 때문에요. 국경 분쟁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경찰 병력이 국경으로 집중됐어요. 프놈펜, 시아누크빌 쪽 단속이 거의 중단된 상태죠. 콤파운드들은 오히려 더 활개를 쳐요. 새로운 피해자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국경 무역이 끊기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절박해지죠. 그러면 브로커들의 달콤한 제안에 쉽게 넘어가요. 월급 300만 원 숙식 제공. 누가 거부하겠어요? 악순환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국가가 무너지면 범죄가 성장하고 범죄가 성장하면 국가는 더 무너진다. 캄보디아는 지금 그 악순환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활동가는 제게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이걸 취재하면 당신도 타깃이 될 수 있어요. 작년에 한 현지 기자가 이 문제를 다뤘다가 협박을 받았어요. 차 타이어가 펑크나고 집에 침입한 적이 있었죠. 결국 그는 태국으로 출국했어요. 무섭지 않냐고요? 물론 무섭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해요. 저는 그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 갇혀 있다는 사실 앞에서 물러설 순 없었어요.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푸놈펜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쇼핑몰, 고급 레스토랑, 관광객들로 붐비는 명소. 하지만 그 화려함 뒤로 어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시아누크빌. 콤파운드가 가장 많은 도시. 거기서 더 깊은 진실을 찾아야 했어요. 시아누크빌로 가는 길은 예상보다 험난했습니다. 푸놈펜에서 출발한 버스는 쿡도를 따라 남쪽으로 4시간을 달렸어요. 하지만 도중에 3번이나 검문에 걸렸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에서 군인들이 버스에 올라왔어요. 승객 한 명 한 명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짐을 열어보기도 했죠. 저는 여권과 언론인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군인은 오래 들여다보더니 제게 목적을 물었어요. 관광이에요. 관광객이 왜 시아누크빌에 가요? 지금 시기에? 해변을 보고 싶어서요. 군인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결국 통과시켜줬습니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고 승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검문도 비슷했습니다. 국경 분쟁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안이 강화된 상태였어요. 버스 안 승객들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국경 봉쇄되는 거 아닌가? 옆자리 남성이 대답했죠. 말레이시아가 중재한다잖아. 곧 해결될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시아누크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 도시가 완전히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10년 전 제가 처음 왔을 땐 한적한 해변 도시였는데 지금은 거대한 공사장이 돼 있었죠. 고층 빌딩이 질비하고 중국어 간판이 가득했습니다. 카지노, 호텔, IT 센터. 화려한 외관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거리엔 중국인 관광객과 노동자들이 많았고 현지인들은 오히려 소수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미리 예약한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어요. 주인은 50대 캄보디아 여성이었는데 제가 한국인이라고 하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실종된 사람 찾으러 오신 거예요? 아니요, 취재차 왔어요. 조심하세요. 이 도시는 예전 같지 않아요. 위험한 곳이 많아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 경고는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활동가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캄보디아 남성으로 탈출 피해자들을 은밀히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만남 장소는 해변가의 낡은 식당이었습니다. 관광객이 거의 없는 한적한 곳이었죠. 그는 주변을 살피며 자리에 앉았어요. 여기도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곳보단 나아요. 그가 보여준 자료는 프놈펜에서 본 것보다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콤파운드의 실제 사진, 내부 구조도, 경비원들의 근무 일정, 심지어 일부 운영자들의 신상 정보까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구했어요? 내부 고발자가 있어요. 전직 경비원이죠.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우리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은 숨어 지내고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활동가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저녁에 약속을 잡을게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어요. 조직이 그를 찾고 있거든요. 활동가는 콤파운드 운영 구조를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은 중국계 기업 명의로 등록돼 있어요. 합법적인 IT 회사나 콜센터로요. 정부에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도 내죠. 겉으로 보면 완전히 합법이에요. 하지만 실제론 완전히 다른 일을 하죠. 스캠, 사기, 강제노동. 피해자들은 여권을 빼앗기고 외부와 연락이 차단돼요. 가족들은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는 한 건물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10층 규모의 깔끔한 빌딩이었어요. 이 건물엔 약 200명이 갇혀 있어요. 1층은 사무실처럼 꾸며놨지만 2층부터 9층까지는 감금시설이죠. 10층은 운영진이 사용하고요. 보안은 어떤가요? 철저해요. 각 층마다 경비원이 배치돼 있고 CCTV가 사각지대 없이 설치돼 있어요. 출입구는 전자잠금 장치고 창문엔 철창이 있죠. 탈출은 거의 불가능해요.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외관만 봐선 평범한 오피스 빌딩 같았어요. 하지만 창문의 철창, 입구의 경비원, 주차장의 차량 차단기, 모든 게 사람을 가두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콤파운드 하나당 수익은 얼마나 되나요? 월 30억 원 정도로 추정해요. 200명이 하루 12시간씩 스캠 전화를 돌리면 성공률이 1%만 돼도 엄청난 수익이 나와요. 투자 사기는 한 건에 수천만 원이니까요. 활동가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운영 조직도였어요. 조직은 계층적이에요. 최상층은 중국 본토에 있는 투자자들이고 현지 운영은 매니저들이 맡아요. 그 아래로 감독자, 경비원, 그리고 피해자들이 있죠. 피해자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 감독자가 돼요. 생존 전략이죠. 계속 당하기보단 가해자 측에 서는 거예요. 그래야 덜 맞고 밥을 더 받으니까요. 저는 그 말이 가슴 아팠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 탈출 시도는 얼마나 되나요? 많아요. 한 달에 10건 이상. 하지만 대부분 실패해요. 잡히면 지하 감금실에 갇히거나 심하게 구타당하죠. 작년엔 한 명이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네. 탈출 시도 중 3층에서 뛰어내렸어요. 다리가 부러졌지만 계속 뛰었죠. 하지만 경비원들이 쫓아가서 잡았어요. 그 후론 소식이 없어요. 공식적으론 자연사로 처리됐대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어요. 조직적 살인이었습니다. 경찰은 뭐 하나요? 일부 경찰은 매수됐어요. 콤파운드 근처 순찰을 피하거나 단속 정보를 미리 흘려줘요. 돈을 받는 거죠. 활동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경 분쟁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경찰 병력이 국경으로 가니까 여기 단속은 거의 없어요.
콤파운드들은 오히려 더 대담해졌죠. 그는 최근 촬영한 사진을 보여줬어요. 한 콤파운드 앞에 트럭이 서 있고 사람들이 내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사흘 전에 찍은 거예요. 새로운 피해자들이 도착하는 순간이죠. 약 15명 정도 됐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저 트럭에 실려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 내부 고발자를 꼭 만나고 싶어요. 내일 저녁 8시. 장소는 문자로 보낼게요.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식당을 나오며 저는 시아누크 빌거리를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카지노, 새로 지은 호텔, 붐비는 쇼핑몰. 하지만 그 화려함 뒤로 누군가의 고통이 숨겨져 있었어요. 다음날 저녁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시아누크 빌 외곽의 폐공장이었어요. 해가 진 후였고 주변은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폐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박 기자님이시죠? 저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6개월 전까지 한 콤파운드에서 경비원으로 일했어요. 처음엔 그냥 일반 경비일인 줄 알았죠. 급여도 괜찮았고 월 $800 받았어요. 캄보디아에선 꽤 좋은 조건이죠. 하지만 내부를 보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건물 2층부터 9층까지 사람들이 갇혀 있었어요. 각 층마다 40명씩 총 320명 정도 됐죠. 대부분 20대였어요. 한국인, 중국인, 베트남인, 말레이시아인, 태국인. 국적은 다양했지만 처지는 똑같았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역할은 간단했어요. 폭도를 순찰하고 누구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거죠. 처음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회사 보안이라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이게 감옥이란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그게 전부였죠. 화장실도 허락받아야 갈 수 있었어요. 뭐라는 건가요? 스캠 전화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전화를 돌려요.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암호화폐 사기. 온갖 종류였죠. 성과가 안 나오면 밥을 주지 않았어요. 심하게 맞기도 했고요. 그는 담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한 번은 한 젊은 남성이 탈출을 시도했어요. 20대 초반 한국인이었죠. 그는 3층 화장실 창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어요. 철창을 부수고요. 하지만 CCTV에 잡혔고 경비원들이 바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붙잡혔죠. 그를 지하로 끌고 갔어요. 지하엔 감금실이 있거든요. 2m 크기의 작은 방이에요. 창문도 없고 불빛도 희미해요.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최소 일주일은 안 나와요. 나와도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나오죠. 눈빛이 죽어 있어요. 저항할 힘도 없고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그의 증언 하나하나가 증거였어요. 제 동료 한 명은 죽었습니다. 뭐라고요? 경비원 중 하나요.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어요. 하지만 조직이 알아냈죠. 어느 날 그는 출근하지 않았고 3일 후 시아누크 빌 해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공식적으로는 익사사고로 처리됐어요. 하지만 다들 알아요. 조직이 제거한 거라는 걸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건 범죄 조직의 수준을 넘어서는 폭력이었어요. 왜 탈출하셨어요? 더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매일 밤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지키는 문 너머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죠. 저는 그냥 공범이었어요. 돈을 받고 사람들을 가두는.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그냥 나왔어요.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 후론 숨어 지내고 있어요. 조직이 저를 찾고 있거든요. 그는 제게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CCTV 영상이 있어요. 제가 몰래 복사한 거예요. 폭행 장면, 감금실 내부, 경비 근무표, 운영진 명단. 다 있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주는 거예요? 누군가는 알아야 하니까요. 세상이 알아야 해요. 저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지만 당신은 기자잖아요. 이걸 세상에 알려주세요. 제발. 이 이야기를 끝내주세요. 그는 담배를 끄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은 못 만나요. 저도 위험해요.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저는 손 안에 USB를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호텔 방에서 영상을 확인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한 남성이 경비원 3명에게 둘러싸여 맞는 장면. 지하 감금실의 좁고 어두운 공간. 탈출을 막기 위해 철창으로 막힌 창문들. 폭도를 순찰하는 경비원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운영진 회의 장면이었어요. 중국어로 대화하는 남성들이 수익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엔 월 수익, 피해자 수, 성공률이 표시돼 있었죠. 이건 사업이었어요. 사람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저는 이 자료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했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고발자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공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계획을 바꿨습니다. 시아누크빌에서 더 취재하려 했지만 국경 도시로 가기로 한 거예요. 태국 캄보디아 분쟁 현장을 직접 보고 그것이 이 범죄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국경 도시 포이페까지는 버스로 8시간이 걸렸어요. 가는 길엔 검문이 더욱 많았습니다. 국경에 가까워질수록 군 차량이 늘어났고 긴장감도 높아졌죠. 포이펫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전쟁터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시 곳곳에 군인들이 배치돼 있었고 장갑차도 보였어요. 상점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고 거리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한 현지 상인을 찾아갔습니다. 60대 남성으로 30년째 국경 무역을 해온 사람이었어요. 그의 가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진열대엔 먼지만 쌓여 있었죠. 여기서 뭘 취재하려고요? 국경 상황이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전쟁이 나는 건가요? 전쟁은 이미 시작됐어요. 총성이 들리지 않아도 우리 삶은 이미 무너졌으니까요. 그는 지난 몇 달간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은 작년 11월에 시작됐어요. 처음엔 작은 영토 다툼이었지만 점차 확대됐죠. 양국 군대가 중화기를 동원해 대치하기 시작했고 올해 1월엔 실제로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한 달 전엔 정말 총성이 들렸어요. 국경선에서 10km 떨어진 곳인데도 들렸죠. 양측에서 몇 명씩 다쳤다고 해요. 그 후로 말레이시아가 중재에 나섰고 2월 초에 무조건 휴전이 체결됐어요. 지금은 양측이 중화기를 철수하고 있죠. 하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어요.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니까요. 상인은 자신의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작년 매출이고 이게 올해예요. 90% 감소했어요. 국경을 넘는 물류가 완전히 끊겼거든요. 태국에서 들어오던 상품도 없고 캄보디아에서 나가던 수출도 중단됐어요. 정부는 보상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아직 한 푼도 안 나왔어요. 다들 빚만 쌓이고 있어요. 저도 3개월째 집세를 못 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폐업한 가게들, 떠나간 주민들, 황량한 거리. 이 도시는 국경 무역으로 살아왔는데 그 생명줄이 끊긴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떠나죠. 프놈펜이나 시아누크빌로 가요. 일자리를 찾아서요. 젊은이들은 거의 다 나갔어요. 저는 그 말에 주목했습니다. 시아누크빌로 간다. 거기엔 콤파운드가 있죠. 시아누크빌에 가면 일자리가 있나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IT 회사, 콜센터 이런 데서 사람을 많이 뽑는데요. 월급도 괜찮다고 하고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니 사람들은 절박해지고 브로커들의 달콤한 제안에 넘어가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그렇게 간 사람 있나요? 제 조카가 갔어요. 2달 전에요. 처음엔 연락이 왔는데 요즘은 안 와요. 전화도 안 받고요. 걱정돼요. 저는 그에게 시아누크빌 콤파운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우리 조카가?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인은 조카의 사진과 연락처를 제게 줬습니다. 저는 현지 활동가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국경선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민간인 접근이 제한된 구역이었지만 언론 취재증을 보여주니 일부 구역은 허용됐어요. 국경선에서 2km 떨어진 지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멀리 철조망과 감시탑이 보였고 양측에서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었어요. 망원경으로 보니 중화기는 철수된 것 같았지만 긴장감은 여전했습니다. 한 캄보디아 군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더 가면 안 돼요. 위험해요. 언제쯤 상황이 해결될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우린 그냥 명령을 따를 뿐이죠.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가족도 못 보고 여기서 몇 달째 대기하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저는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돌아왔습니다. 포이펫을 떠나며 저는 이 분쟁이 캄보디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했습니다. 경제 붕괴, 실업 증가, 치안 공백. 그리고 그 모든 혼란 속에서 범죄 조직은 기회를 얻고 있었어요. 시아누크빌로 돌아온 저는 마지막 취재를 준비했습니다. 콤파운드 인근 접근이었어요.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현지 활동가의 도움으로 저는 한 콤파운드의 정확한 주소를 확보했어요. 시아누크빌 외곽 새로 개발된 지역에 있었습니다. 저는 관광객처럼 옷을 입고 카메라는 가방 안에 숨겼죠.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새로 지은 고층 빌딩들이 질비했고 대부분 중국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IT 센터, 비즈니스 허브, 콜센터. 겉으로 보기엔 정상적인 업무 지구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창문에 철창이 있었고 출입구마다 경비원이 서 있었죠. CCTV도 사각지대 없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타깃 건물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건물을 관찰했어요. 커피를 시키고 노트북을 펼쳐 일하는 척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지켜보니 사람들의 출입이 거의 없었어요. 경비원들만 교대로 근무했죠. 1층 로비는 텅 비어 있었고 위층 창문은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한 트럭이 건물 뒤편에 멈췄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를 옮겨 뒤편을 볼 수 있는 위치로 갔어요. 트럭 뒷문이 열리고 10명 정도의 젊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고 짐을 들고 있었어요. 경비원 4명이 그들을 둘러싸고 건물 뒷문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건 중요한 증거였어요. 새로운 피해자들이 도착하는 순간 촬영을 마치고 카페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죠. 저는 카페를 나와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2명의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천천히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시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오토바이는 계속 따라왔지만 시장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그들은 저를 한참 쳐다보다가 돌아갔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열자 다시 얼어붙었어요. 방 안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짐이 뒤져졌고 서랍이 열려 있었어요. 침대 시트도 벗겨져 있었죠. 저는 즉시 노트북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자료는 클라우드에 백업해뒀고 USB는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제 방에 침입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저는 프론트에 내려가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반응이었어요. CCTV 확인해주세요. 죄송하지만 CCTV는 고장났어요. 언제부터요? 오늘 오전부터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을 옮겼습니다. 다른 지역의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생존자 증언, 내부 고발자 영상, 조직 관계도, 콤파운드 사진, 국경 분쟁 취재. 모든 조각이 모였습니다. 이제 이걸 세상에 알릴 시간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대형 언론사와 영국의 국제 인권 매체에 연락했습니다. 제 취재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자료를 보낼 의향이 있다고 했죠. 양쪽 모두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세요.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암호화된 파일로 자료를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기다렸어요. 이틀 후 2곳 모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사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가능한 생존자를 더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현지 활동가에게 연락해 생존자 2명을 더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화상 인터뷰에 동의했고 언론사는 추가 취재를 진행했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기사 작성을 도왔습니다. 팩트체크, 추가 자료 제공, 전문가 인터뷰 연결. 언론사는 철저하게 검증했어요. 하지만 그 일주일 동안 저에 대한 위협도 계속됐습니다.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왔어요. 당신의 취재를 알고 있다. 그만두는 게 좋을 것이다. 밤에 숙소 앞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배회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남성들이 저를 계속 따라다녔어요. 저는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저를 만나러 왔고 상황을 보고했어요.
조속히 귀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기사가 나가고 나서 갈게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 갇혀 있었어요. 제가 지금 포기하면 그들은 영영 구조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현지 경찰서도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신변 위협을 신고하기 위해서였죠. 증거가 있나요? 저는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이 정도론 공식 조사를 할 수 없어요. 실제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다쳐야 조사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경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오며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의 시스템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편에 서 있었어요. 기사 발표 이틀 전, 저는 마지막 증언자를 만났습니다. 탈출 시도 중 부상당한 32세 남성이었어요. 그는 푸놈펜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병원 방에 들어섰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다리엔 깁스가 돼 있었고 얼굴엔 여러 개의 흉터가 남아 있었어요. 콤파운드 3층에서 뛰어내렸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떨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진 걸 느꼈어요. 하지만 아드레날린 때문에 아프지 않더라고요. 그냥 계속 뛰었죠. 경비원들이 쫓아왔지만 근처 시장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시장 상인들이 저를 숨겨줬어요. 그리고 구급차를 불러줬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다리를 못 쓸 뻔했다고요.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가족은 제가 죽은 줄 알았대요. 4개월 동안 연락이 안 됐으니까요. 엄마가 병원에 왔을 때 저를 보고 울었어요. 살아있구나 하시면서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탈출하려 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매일 스캠 전화를 돌리면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제가 속인 사람들, 그들도 누군가의 가족이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발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아직도 그곳엔 수백 명이 있어요. 그들은 매일 죽고 싶어 해요.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어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알리겠다고. 병원을 나오며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언론사에서 연락이 와 있었어요. 내일 오전 10시 동시 보도합니다. 드디어였습니다. 몇 주간의 취재, 수많은 위험, 그리고 8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야기. 모든 게 내일 세상에 공개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2025년 3월 15일 오전 10시. 기사가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한국의 대형 일간지 일면에 실렸어요. 캄보디아 80명 한국인 실종. 현대판 노예 산업 실태. 영국 가디언도 국제면에 보도했습니다. CAMBODIAS 다크 시크럿하우 스캠 인더스트리 피캠 내셔널 이코노미. 저는 푸놈펜의 게스트하우스 방에서 노트북으로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제 이름이 공동 취재자로 올라가 있었어요. 사진, 영상, 증언, 조직도 모든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한국에선 SNS가 들끓었어요.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관련 키워드로 채워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엔 2시간 만에 20만 명이 서명했어요. 캄보디아 실종자 즉각 구조하라. 정부는 왜 방치했나? 스캠 산업 근절 대책 수립하라. 댓글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2025년에 벌어지는 일이라니. 제 친구도 캄보디아 가서 연락 끊겼어요. 혹시 정부는 뭐 했어요? 80명이나 사라졌는데?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세상이 알게 됐구나. 하지만 이제 시작이구나. 오전 11시 한국 정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섰어요. 캄보디아 실종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으며 실종자 전원의 즉각 구조를 요구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을 파견하고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왜 진작 조치하지 않았나요? 80명이 사라질 때까지 정부는 뭐 했나요? 책임자 처벌 계획은 있나요? 장관은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빨랐습니다. UN 인권최고대표 사무소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모든 피해자를 구조해야 한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다. 유럽연합도 압박에 동참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개발 원조를 재검토하겠다. 미국 국무부도 논평을 냈어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정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일부 언론의 과장 보도다. 캄보디아는 법치국가이며 이런 범죄를 용납하지 않는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영상, 사진, 증언, 조직도 부인할 수 없었죠. 24시간 후 캄보디아 정부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일부 불법 시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즉각 단속에 착수하겠다. 푸놈펜 경찰은 시아누크 빌의 3개 콤파운드를 급습했습니다. 40명의 피해자를 구조했다고 발표했어요. 한국인은 그중 12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12명이 구조됐다. 하지만 여전히 68명이 소재 불명이었어요. 현지 활동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단속이 있기 전날 밤 여러 콤파운드에서 사람들이 이송됐어요. 트럭으로요. 아마 다른 곳으로 옮긴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분노했습니다. 정부가 단속 정보를 미리 흘린 거예요. 조직들은 미리 피해자들을 옮길 수 있었죠. 어디로 갔을까요?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국경 너머로 갔을 거예요. 그쪽엔 단속이 더 느슨하니까요. 저는 이 범죄가 단순히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초국가적 네트워크였어요. 구조된 피해자들의 증언이 언론에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23세 남성이 방송 인터뷰에 나왔어요. 매일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족 생각에 버텼습니다. 이제 집에 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곳엔 아직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제발 그들도 구해주세요.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한국 정부는 특별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외교부, 경찰청, 국정원 요원 15명으로 구성된 팀이었죠. 저도 조사단과 동행하게 됐습니다. 현지 상황을 잘 아는 취재자로서요. 조사단은 푸놈펜에 도착해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협조는 제한적이었어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조직이 교묘해요. 캄보디아 경찰청장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정부 일부가 이 산업에 연루돼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조사단은 시아누크빌로 이동했습니다. 단속이 이뤄진 콤파운드를 방문했어요. 건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컴퓨터, 침대, 모든 게 치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 새겨진 낙서들. 도와주세요. 엄마 보고 싶어. 2024.11. 3김XX. 피해자들이 남긴 메시지였어요. 조사단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건 감옥이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현대판 감옥이었어요. 조사단은 일주일 동안 현지에서 활동했습니다. 생존자 인터뷰, 현장 조사,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 하지만 새로운 피해자를 찾진 못했어요. 저는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캄보디아까지 와서 아들, 딸을 찾고 있었어요. 한 50대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기자님, 제 아들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기사 보고 희망이 생겼어요. 아들분이 구조됐나요? 아니요, 아직이에요. 하지만 이제 정부가 움직이잖아요. 곧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싸워야 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저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실종자 가족 지원 단체를 만들고 함께 후속 활동을 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끼리만 싸우면 힘들어요. 함께 해주세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이기도 했으니까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저는 현지 활동가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세상이 알게 됐어요.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여전히 수백 명이 갇혀 있어요. 활동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잖아요.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어요. 변화가 올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계속 연락하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계속하겠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땅. 그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서울로 돌아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5월 봄이었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총 15개의 콤파운드를 단속했고 120명의 피해자를 구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인은 그중 32명이었어요. 나머지는 중국인, 베트남인, 말레이시아인, 태국인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48명의 한국인 소재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국가로 이송됐거나 더 깊은 곳에 숨겨졌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구조된 피해자 중 몇 명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삶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한 26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아요. 아니, 사실 힘들어요. 그녀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꿔요. 다시 그곳에 갇힌 꿈이요. 깨어나면 안도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어요. 저는 나왔는데 아직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심리 상담은 받고 계세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선생님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제가 거기서 한 일들이 미치지 않아요. 스캠 전화로 속인 사람들, 그분들 목소리가 아직도 들려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머리론 알아요. 하지만 가슴은 그렇지 않아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살아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저는 또 다른 생존자를 만났습니다. 병원에서 만났던 32세 남성이었어요. 다리는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어요. 그는 조금 절뚝거렸지만 혼자 걸었습니다. 직장은 구했어요? 아직이요. 이력서의 공백 기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캄보디아에서 강제 노동당했습니다. 라고 쓸 순 없잖아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살아남았으니까 계속 살아가야죠.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존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재건하고 있었어요. 캄보디아 현지 상황도 변했습니다. 국제적 압박으로 정부는 단속을 강화했지만 범죄 조직들은 더 교묘해졌어요. 현지 활동가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단속이 있을 때마다 조직들은 미리 정보를 얻고 사람들을 옮겨요. 부패한 경찰들이 정보를 흘리는 거죠. 일부 콤파운드는 시설을 지하로 옮겼어요.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그리고 많은 조직이 국경을 넘었어요.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으로요. 거기선 단속이 더 느슨하니까요.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곳을 막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은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양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진전은 더뎠어요. 포이펫에서 만났던 상인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국경 무역은 여전히 끊겼고 사람들은 계속 떠나고 있어요. 제 조카는 아직도 연락이 안 와요. 활동가들이 찾아봤지만 소식이 없대요. 아마 그는 마지막 문장을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았어요. 국경 도시들의 경제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실업률이 치솟고 빈곤이 심화됐어요. 그리고 그 절박함은 범죄 조직에게 계속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동남아 전역에 대한 스캠 산업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대사관 인력을 늘리고 피해자 구조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청문회가 열렸어요. 외교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출석했고 저도 참고인으로 증언했습니다. 박재현 기자님, 정부가 초기에 이 문제를 방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방치보다는 인식의 부족이었다고 봅니다. 이런 규모의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처음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신호는 있었어요. 실종 신고가 계속 들어왔고 생존자 증언도 있었죠.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청문회는 3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질타도 있었고 약속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법과 제도만으론 부족하다는 걸요. 저는 후속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구조 이후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라는 제목이었어요. 피해자들의 회복 과정, 가족들의 고통, 그리고 여전히 남은 과제들을 다뤘죠.
기사는 많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네요. 정부는 계속 관심 가져야 해요. 생존자 지원이 필요해요. 실종자 가족 지원 단체도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어요. 매달 모임을 열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처음 만났던 제보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익명을 유지했어요. 박 기자님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구조됐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한 일은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적어도 이제 세상이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제보가 있어요. 필리핀에서 비슷한 시설이 발견됐대요. 한국인 20명 정도가 있다고 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이 없구나. 자료 보내주세요. 확인해 볼게요. 다음 주 저는 국제인권 컨퍼런스에 초대받았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행사였어요. 동남아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였죠. 저는 그곳에서 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캄보디아 취재 과정, 생존자들의 증언, 조직 구조, 그리고 국제협력의 필요성. 발표를 마치고 여러 활동가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얀마 활동가가 말했어요. 이 문제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적 범죄죠. 우리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라오스 활동가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시설이 있어요. 중국 국경 근처에요. 하지만 정부가 단속을 안 해요. 필리핀 활동가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마닐라 외곽에 새로운 콤파운드가 생겼어요. 한 달 전부터요. 한국인, 일본인, 대만인이 많대요. 저는 그들과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약속했어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땅. 그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탈출을 꿈꾸고 있을 겁니다. 작업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새로운 이메일들이 와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새로운 스캠 센터가 발견됐다는 제보. 라오스에서 한국인 실종자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소식. 미얀마에서 대규모 콤파운드가 건설 중이라는 정보. 저는 그 이메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구나.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벽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문서를 만들었어요. 제목은 필리핀 스캠센터 조사 계획이었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리며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국경 너머 어둠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명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세상은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론 부족해요. 행동이 필요하죠. 진실은 밝혀졌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범죄 조직은 국경을 넘나들며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한 곳을 막으면 다른 곳에서 생겨나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국제협력, 피해자 지원, 경제개발, 부패 척결. 모든 게 함께 이뤄져야 해요. 저는 계속 나아갈 겁니다. 새로운 취재를 준비하고 생존자들을 지원하고 가족들과 연대하며.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곳에서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이 매일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들의 목소리가 되는 것. 그것이 제가 멈추지 않는 이유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화로워 보이는 이 도시에서 저는 국경 너머의 어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그 어둠이 거칠 때까지 저는 계속 이야기할 거라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